자, 문재인 정권이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뭐 되는 것 같이 쇼하더니만 쇼니까 제대로 될 일이 없죠. 아무것도 안 되고 북한이 큰 소리를 치고 미국이 지금 머리를 지어 이렇게 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는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문 정권이 이제 와가지고 1년 3개월 동안 지 마음대로 야당 알기를 우습게 알고 툭 하면 다 집어넣고 이렇게 지 마음대로 하더니만 이제 와서 협치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치를 하면서 내각에 지금 뭐 소폭 개각을 한다는데 그 내각에 야당 인사를 그렇게 넣어주겠다 하고 있습니다. 참 노회찬 의원 재수도 없는데요. 좀 더 오래 살고 드루킹 특검만 아니었으면 이 협치했을 때 장관 자리 하나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린 게 소득주도 성장 대신에 포용적 성장이라는 표현을 넣고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을 신설하고 매달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자기부터 나서서 기업하고 노동계를 직접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 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성장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포용적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유사한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와 놓고 이제 와서는 이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을 앞세우면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은행이 제시한 개념으로 소득 양극화 해소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말하는데 지금 청와대의 경제수석 비서관이 된 이 윤종원 OECD 대사가 이런 표현들을 국내에 많이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게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든 포용적 성장이든 뭔 의미가 있겠어요? 호박에 줄을 꺼놓고 그걸 갖다가 수박이라 부른다고 호박이 수박이 안 되듯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이야기한 최저임금을 앞세우고 저소득층에 재정을 투입해서 돈을 뿌리겠다라는 정책, 그걸로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되었는데 그걸 고집을 하고 있으면서 그걸 이름이 따라서 문제가 해결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간판만 바꿔 달면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가 가려지는가? 정부가 최저임금 파동 속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인심을 잃자 포용적 성장을 언급하는데 인위적인 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을 밀어낸다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보고요. 지금 남북 관계에서도 운전을 주도하겠다. 즉 운전성론이라는 말을 문재인 정권은 1년 3개월 동안 써왔는데 지금 운전을 북한이 김정은이 하고 있지 트럼프나 문재인이 하고 있습니까? 손님인 줄 알았던 김정은이 한마디로 지 주문대로 움직이는 기사처럼 문재인을 생각을 하고 운전이 서투니 니 옆에 조수석으로 빠져 내가 직접 친히 운전대를 잡지 하고 끌고 가고 지가 운전대를 잡았다고 생각하던 문재인은 이제 김정은의 손끝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운전대는 없고 지렛대를 만들고 갔어야 되는데 운전대는 원래 없었던 거고 근데 지렛대조차도 만들지 못하면서 이제 김정은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절벽에 끌고 가서 다 죽자 하고 지만 뛰어내리고 추락을 시켜도 추락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제 와가지고 협치를 주장해서 평화당에 장관 자리 하나 주고 정의당에 장관 자리 하나 주고 또 바른미래당에 장관 자리 하나 줘서 한 3석 정도 준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인가? 자기들이 130석밖에 안 되니까 평화당 정의당 하면 19석 추가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뭐 바른미래당에 몇 명 데리고 오고 이러면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다. 무소속에 또 친여 무소속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치가 되기 어려운 게요. 국회가 전반적으로 문 정권에 들어와서 민주당조차도 너무 왼쪽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의 이념적 이 척도를 갖다가 조사한 지수가 0이 중간이고 1이 최고 우익이고 마이너스 1이 최고 좌파라고 하면 지금 민주당은 과거에는 0.081, 17대, 18대는 0.05, 19대는 0.28, 마이너스입니다. 다 마이너스. 그리고 20대는 마이너스 5.19, 20대에 와서 굉장히 왼쪽으로 가버렸어요. 오히려 정의당은 약간은 옛날보다는 오른쪽으로 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보다는 훨씬 왼쪽인 마이너스 0.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의당이나 민주당이 왼쪽으로 훨씬 더 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을 상대로 협치를 할 수 있는가? 협치를 하려면 자기들이 중간쯤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 있어요. 이렇게 더 가버렸는데 협치가 어떻게 되겠냐? 장관 자리 3개로 협치가 될 것 같으면 누가 협치를 못 하겠습니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가 다 돼가고 이제 퇴임 이후에 당할 일이 걱정이 되니까 자기가 하도 설쳐서 이제 박근혜 당시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면서 연정을 제안했다가 거부당했죠. 자, 이 정권이 협치를 주장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정권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뭐 이 장관 자리를 농림부 장관 자리에는 민주당에 2개월을 한다고 상간의 소문이 다 났어요. 농림부 장관은 이번 주에 처리하고 그 다음에 협치를 하기 위한 인위적인 개각을 한 번 더 하겠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국당도 원한다면 협치의 대상으로 넣어주겠다 이러는데 한국당은 당연히 거부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평화당과 정의당을 대상으로 장관 자리를 주겠다라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것 자체가 위기에 몰렸는데 과거에 노무현이 모든 것을 다 읽고 나서 연정론을 제안한 것보다는 훨씬 소극적으로 청와대가 나서지 않고 당을 시켜가지고 평화당과 정의당을 끌어들여서 장관 자리 한 2개 던져주겠다 이걸로 보이는데요. 매우 소극적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살라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요. 임종석을 내보내고 조국을 내보내고 장하성을 내보내서 지금 청와대 정부라는 책까지도 곧 발간된대요. 한국에는 정권이 내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가 내각과 정부 역할을 여당과 정부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청와대가 거대해져서 500명의 인원을 거느리고 모든 정부의 일을 다 간섭하고 모든 정부 인사를 다 간섭하고 모든 정권의 정책과 법률 등을 다 간섭하고 그리고 정치판을 끌어가는 아젠다까지도 청와대가 다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정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3명부터 잘라야 돼요.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 더 나아가서 안보실장인 정의용도 지금 대북 문제에서 실패를 인정하고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자르고 난 다음에 내각을 중심으로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를 해 가겠다. 그리고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을 하고 파트너로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문재인의 진심을 믿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느냐? 제가 이번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 정권이 이 와중에도 이재명이 조폭 연루설. 자, 이재명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저는 자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재명을 집요하게 여권 내부에서 제거하기 위해 언론이나 친문 진영까지 문바들까지 동원하는 부분을 보면 이것 또한 정상적인 정권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뭔가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노회찬이 아마 어지간한 SOS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었을 건데 포기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왜? 노회찬은 그럴 권리와 자격이 있죠. 문정권 출범하고 정의당만큼 민주당보다 더 심하게 문재인을 편든 사람이, 편든 정파가 없다고 봅니다. 정말 할딱 벗고 줬는데 결국 자기한테 조사 들어오는 부분을 그냥 방치한 채 자살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보면 노회찬도 잠재적 대선 후보로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이 정권에 있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망하면 또 저쪽으로 다 몰려갈 거니 그 꼴도 못 본다. 이번에 최소한 뭐 자살을 안 했으면 사법적 처리를 대해서 구속하고 형을 살게 만들려고 했을 수 있겠죠. 이걸 보면서 정말 지금 평화당이나 정의당이나 이 정권을 도우려고 하는 협치의 대상들이 엄청난 두려움을 느낄 거라고 봅니다. 야, 죽으라고 도와줘도 깜빵에 쳐넣어버리구나. 지금 이 정권이 야당에 깜빵에 넣으려는 사람들 보면 과거에 탄핵 때에도 이렇게 도왔던 사람들도 깜빵에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권의 이런 무자비함이나 잔혹함은 이미 같이 파트너로서 정치를 하기에 매우 위험한 집단이다라는 부분들을 이 자신의 정치 파트너에게도 알렸고, 또 여당인 민주당 안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들이 바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협치를 주장하기 전에 몇 사람만 집에 가면 돼요. 작게는 3사람, 많게는 4사람만 집에 가면 없던 협치가 저절로 될 겁니다. 지금 당이 당 역할을 해요. 장관이 장관 역할을 해요. 총리가 총리 역할을 해요. 왜 행정부가 이렇게 무력화되고 여당이 역대 유례 없이 무력화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청와대 정부로 가다가 이제 만기 칠람을 하다가 그게 어느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박근혜 전 정권 때도 처음에 만기 칠람이라는 이야기를 썼어요. 자, 그게 됩니까? 절대 안 돼요. 나중에 다 엎드려 버립니다. 일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몇 사람만 설치는 구조가 되게 돼 있어요. 지금 딱 그런 구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경제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중요한 사회 정책이나 중요한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쇼만 할 뿐이죠.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의 협치가 안 되는 이유는 협치를 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먼저 임종석, 조국, 그리고 장하성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데 쇼용으로, 보여주기용으로 협치를 해봤자 전부 도구적 역할만 수용하면서 이용당하고 나중에 평당하는 일밖에 더 생기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정권은 근본적으로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의 권력을 장악해서 끝까지 가기를 지금 희망하면서 정치판을 자신들의 이 패에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만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의 지지율은 계속 폭락할 수밖에 없고, 소득주도 성장을 포용적 성장이라고 부르든 추가 경정 예산을 아무리 편성해서 풀든 법을 아무리 통과시키든 관계없이 이 정권은 망해갈 거고, 기무사 개헌문건을 아무리 떠들고 대법원 행정처의 재판 담합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제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진짜로 필요한 개혁은 변화는 외면하면서 장관 자리 2-3개 던져주면서 협치를 하겠다. 그걸로서 청와대 정부가 정말
내각의 정부로 바뀔 수 있다고 보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치 쇼 그만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 보복 쇼도 그만하고 대북 사기 쇼도 그만하고 그야말로 정치를 정치답게 제자리로 돌려놓고 내각을 내각답게 돌려놓기 위해서 우선 세 사람이라도 먼저 집에 보내고 그 다음에 정의용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정권이 향후에 벌어질 일은 어떻게 되어갈까? 자, 총선이 2020년입니다. 어제 한국당의 안상수는 연말이 되면 30%대까지 지지율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지금 협치를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야당을 끌어들여서 안정적으로 국회에서 자신들이 처리해야 될 이 법률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야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 왜? 지금 여름만 지나면 9월 달부터 정기국회나 국정감사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예산이 처리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받아야 지금 뭔가 되어가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좀 당황하는 게 뭐 때문에 당황하는가 하면 쇼를 하는데 요즘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무사 계엄 쇼를 언론을 동원해서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는데 언론만, TV만 주구장창 보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계엄 문건 같은 부분이지요. 자, 그거는 뭐냐면 정권의 의도가 작용을 한 거지요. 그래서 계속 그걸 갖다가 탑 뉴스로 보도를 해서 국민적 분노가 작용을 해서 그것이 지금 한국당이나 보수 쪽으로 이렇게 분노로 돌아오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지지는 올라가고 야당의 지지는 폭락해라. 지금 그건데요. 이제 이게 사람들한테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먹혀들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써오던 방법을 바꾸어서 새로운 카드를 써야죠. 그 새로운 카드가 뭐냐면 국민들이 이 정권이 어떻게 잘못 돌아가는 중심에 누가 있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 요구를 수용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절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감추어 놓은 채 왜 이 정권이 이렇게 소수화되고 협소화되고 그리고 적폐청산이나 대북 사기 쇼에만 몰두하면서 정치를 끌고 가면서 경제를 개판치고 있고 민심을 상실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신들이 원인을 똑바로 진단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청와대 서너 명을 잘라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왜? 그들이 국가니까. 과거 정권을 보면 몇 사람이 국가 노릇을 하다가 나라 다 망쳐먹고 정권 다 망해먹은 예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아들이니 핵심 척건이니가 거짓거리 하다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맨날 보면 조선의 무슨 왕조나 옛날에 뭐 명청의 왕조처럼 황관들이 해먹고 별의별 일들이 생기는 거와 비슷한 꼬라지가 자주 생겼죠. 정권마다. 지금 그 꼴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런데 이들은 공포정치를 통해서 다 입을 막으면서 마치 그렇지 않은 양 지지율 쇼를 해왔는데 이제 그 지지율 쇼의 마약이 이제 약효가 떨어졌어요. 중독이 내성이 생겨가 아무리 마약을 놔도 이제는 뽕이 안 가는 겁니다. 뽕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죠? 치명적인 용량을 놔야 되는데 그러다가는 죽어버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죠. 자, 이쯤 되면 이제 이 마약 사범들을 잡아서 다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약 사범들이 아직도 판을 다 설계하고 짜면서 적당히 재주만 부려서 이 국면을 넘어가려고 한다면 그게 통하겠습니까? 깨몽, 꿈 깨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